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앞일을 내다보기란 힘든 것 같아요. 친구들은 늘 넌 복도 많다며 부러워했었는데 이젠 제가 겪은 일을 듣고 깜짝 놀란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제가 딱 그 짝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부터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제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전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 처음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일도 함께 과제를 하는 일도 많아 자연스럽게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죠. 과에는 저희 외에도 커플이 많았지만 금방 헤어지고 새로운 만남을 갖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요. 저희는 다투는 일 하나 없이 늘 사이가 좋아서 모두가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친구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넨 진짜 오래 간다. 어떻게 그렇게 한 번을 싸우지도 않고 사귀냐? 저희는 대학교 1학년 때 교제를 시작해서 무려 13년을 만났어요. 남편이 군대 갔을 때도 기다렸고 면회도 자주 갔죠. 그러다 보니 저희의 연애가 결혼까지 이어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친구들은 다들 시댁을 참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던데 전 달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우리 영미하며 제게 참 잘해주셨죠. 덕분에 결혼 준비도 큰 소리 한 번 없이 순탄했어요. 둘 다 연애만 하다 나이 먹어 좀 늦었지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해주셔서 저희 남들보다 여유롭게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는 아이도 빠르게 가졌고요. 결혼 후 곧바로 임신하는 바람에 다니던 회사를 좀 쉬어야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리를 거쳐 과장을 달았고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받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시댁이 운영하던 한옥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께서 이제 놀러도 다니고 편히 쉬고 싶으시다며 일선에서 물러나셨거든요. 장사가 꽤 잘 되는 곳이라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가게 운영에 매달렸어요. 저흰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낳았고 금술도 좋아서 그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늘 그리고 꿈꾸던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 남편의 가게가 휘청이기 전까진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장사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군요. 아이를 돌보며 회사까지 다니던 전 사실 남편의 가게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그저 하루하루 쫓기듯 바쁘게 살아서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게 그저 장사가 잘 돼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무거운 얼굴로 제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여보, 아무래도 가게를 닫아야 할 것 같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영 손님이 없네. 매일 손님 한 테이블이라도 더 받으려고 늦게까지 있어 봤는데 진짜 너무 조용해. 이대로면 직원들 월급은커녕 가게세도 메꾸기 힘들 것 같아. 손해가 너무 막심해. 뭐? 당신 그럼 요즘 늦었던 게 가게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그런 거였어?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얼마나 힘든데. 영 전망이 없어?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곳인데 가게를 닫아야 할 정도야? 나라고 그러고 싶겠어. 곧 경기가 좋아진다니 버티고 싶은데 그게 언제일지 알 수가 없잖아. 애들 크면서 돈도 많이 드는데 애들 생각도 해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혹시 몰라서 전에 다니던 회사 선배한테 말해봤는데 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남편의 얼굴이 무척 수척해 보였어요. 난 왜 그런 사정을 눈치채지 못했나. 남편의 고생을 몰라줘서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오래 운영해 오셨던 가게를 정리하는 건 안 될 일이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가게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고 한자리에서 20년 가까이 장사한 곳이니 적기엔 너무 아쉬웠죠. 전 남편에게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라 설득한 뒤
친정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라면 분명 도와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예상대로 아버지께선 사정을 들으시고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딸 부부에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며 남편을 찾아와 말씀하셨죠. 영미에게 이야긴 들었네. 가게가 많이 힘들다지. 영미도 영미지만 사위인 자네도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돼서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찌 모르는 척을 하겠어. 안 그런가? 곧 경기가 좋아진다니 조금만 버티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있는 힘껏 도와줌세. 남편은 아버지께 몇 번이고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괜찮다며 거절하는 아버지께 기업고 차용증까지 써드렸죠. 아버지께선 가족끼리 이러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셨지만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버님, 도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더더욱 이런 돈 문제는 확실해야죠.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 이 돈 꼭 갚고 앞으로 영미에게도 장인 장모님께도 더 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어허, 사람 참. 그래,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 이건 받아듬세.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게니 힘들어도 한 번 더 열심히 해봐. 듣자 하니 이 지역에서 맛집이라고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가게라면서 경기만 좋아지면 분명히 금방 회복되고 예전보다 더 좋아질 걸세. 내 자네만 믿네. 그렇게 아버지의 도움으로 가게는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달간은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다행히 모두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죠. 남편은 어떻게든 위 회복세에 불을 지피려 더 열심히 가게에 매달렸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갖가지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했어요. 그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가게는 2년 만에 다시 서서히 자리 잡아 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40을 넘어섰을 땐 남편의 가게는 그야말로 매출이 수직 상승하게 되었죠. 맛집이라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 연예인들도 종종 방문해 외국인 손님도 많아진 게 특히 한몫했는데요. 다만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일이 많고 힘드니까 직원들이 자꾸만 그만두더군요. 결국 체력이 붙인 남편이 어느 날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신 요즘 회사 일 많이 바빠? 괜찮으면 당분간 가게 바쁠 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손님은 많은데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네. 매니저 일하는 지혜 씨 알지? 이번에 지혜 씨가 결혼 때문에 신부 수업한다면서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결혼해야 된다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머, 지혜 씨 결혼한대? 남자친구 없다더니 선이라도 봤나? 아, 그나저나 큰일이네. 지혜 씨 그래도 꽤 오래 일해서 그 자리를 메꿀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아, 일단 알겠어 여보. 내가 당분간은 퇴근하고 가게 일 도와줄게. 사실 회사 일에 남편 가게 일까지 돕는다는 게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애들은 다행히 시댁과 친정에서 번갈아가며 돌봐주시기로 했지만 체력적으로 몹시 힘에 부쳤죠. 그래도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니까 못할 것도 없단 생각에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처음엔 바쁜 평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주말에도 나가게 되고 결국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게 되었지만은요. 그래도 가게가 워낙 잘 되니 나름 재미가 있기도 했고 남편도 숨통이 튄다며 고마워하니 보람도 있었죠. 무엇보다 가게에 나이 지긋한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덕에 그래도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 운영하실 때부터 일하신 나이 지긋한 이모님이신데 직원들도 모두 그분을 대빵 이모라고 불렀죠. 그러다 보니 저희 결혼식에도 오셨을 만큼 시댁과도 돈독하셨는데요. 가게에서 일하신 시간만 무려 15년이라 모르는 게 없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절 새댁이라 부르며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퇴근하고 곧장 가게로 오는 제 밥을 챙겨주시고 걱정 가득한 잔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새댁.
퇴근하고 가게 일까지 하려면 힘들지 않어? 밥은 안 먹었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은 왜 또 안 챙겨 먹고 왔어? 아니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러고 매일 나와? 그러다 몸 버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그런 거 믿지 마. 젊어서 고생하고 건강 망치면 늙어선 더 고생해. 사람이 좀 쉴 줄도 알아야지. 이러고 집에 가서 애들이랑 이야기할 기운은 있어? 아직 애들도 한참 어리구만. 쉬엄쉬엄 대충 하는 척만 해. 친딸처럼 신경 써주시는 이모님이 전 굉장히 의지가 되더라고요. 가게 일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절 항상 잘 이끌어 주셨고 챙겨주셨으니까요. 살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믿고 따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생기면 남편이나 시부모님보다 이모님께 먼저 묻게 되었고 가게 일과 관련해선 대부분 이모님과 상의할 정도였죠. 하지만 너무 무리했던 탓일까요? 남편도 힘에 부치는 가게 일이 저라고 멀쩡할 리는 없었습니다. 늘 몸이 무겁고 뼈와 근육이 쑤시더니 하룬 급기야 열이 오르고 머리가 몽롱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몸살기가 좀 있나 생각해서 대충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버텼어요. 약이 몸에 잘 받았는지 먹고 나니까 한결 몸이 가벼워졌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사실 그날 퇴근하고 가게로 가는 차 안에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가게가 한창 바쁜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걱정이 돼서 그럴 수 없더라고요. 약 한 번 더 먹으면 괜찮겠지. 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이모님이 챙겨주시는 밥을 먹기도 전에 약부터 삼켰죠. 근데 평소라면 거뜬히 들던 불판도 숯도 너무 무겁고 몸이 휘청거리더군요. 이러다 큰 사고라도 칠까 스스로도 걱정이 될 정도였답니다. 하는 수 없이 홀 쪽에 일은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주방 일을 도왔어요. 수출 쏟기라도 하면 손님이 다칠 수도 있고 일은 바쁘니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주방 일이라고 쉬울 리는 없었습니다. 고기를 내주고 냉면을 삶고 밑반찬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휘몰아쳤죠. 그나마 손님이 좀 빠져서 일이 한가해졌다 싶었는데 가득 쌓인 불판을 봤을 땐 정말이지 기절하고 싶었어요. 기름 때문에 뜨거운 물을 틀고 하는 설거지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뜨겁게 올라오는 수증기와 기름 냄새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약으로 간신히 내려간 열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아프고 정신은 점점 몽롱해졌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가게가 왜 조용하지 생각했는데 제가 기절한 거였더라고요. 아이고, 영미야. 얘가 왜 이래? 정신 차려봐. 에그머니나,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 아주 불덩이가 따로 없네. 아니, 이 몸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나온 거야? 어쩐지 애가 얼굴이 창백한 게 이상하다 했더니만 누가 여기 얼음주머니 좀 만들어서 가져와봐. 어? 이러다 사람 잡겠어. 정신을 차리자 이모님이 제 온몸을 주무르고 계셨어요. 이마엔 급하게 만든 얼음주머니가 올라와 있었고요. 어찌나 놀라셨는지 제가 아니라 이모님이 아프신 줄 알았습니다. 창백하게 질려 정신없이 제 몸을 주무리시는데 그만 눈물이 핑 돌았죠. 이모님께선 훌쩍거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엄하게 타이르셨어요. 영미야, 아이고 이거사 아무리 가게가 바빠도 환자 손 빌릴 정도로는 안 바빠. 젊었을 때 몸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 이러고 무리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 골병 들면 그땐 후회해도 늦어. 아프면 쉬어야지. 왜 이러고 나와서 말도 안 하고 일을 하고 그래. 미련스럽게. 가게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그만 들어가. 내 작은 사장님 혼쭐을 내서 네가 못한 일 다 하라고 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넌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있어. 혼이 나고 있는데도 어쩐지 웃음이 나오며 또 눈시울이 뜨끈해지더라고요. 그저 도와달라고만 했지 제가 힘든 거 몰라주는 남편보다 훨씬 고맙고 힘이 됐죠. 마치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긴 것 같았어요. 가족도 아닌 남을
이렇게 챙겨주고 걱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더 감사하고 감동됐죠. 다음날 이모님께 정말 혼쭐이 났는지 남편은 미안하다며 그렇게까지 무리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사과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프면 병원에 갔다가 쉬지 왜 그랬냐면서요. 저는 당신이 힘들다고 하고 가게 일손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돕기로 한 건데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될지도 몰랐다고 조금 화를 내기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혹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냐고요. 그냥 그만두라는 거 아니야. 사실 지금 가게가 좀 잘 되면서 여기저기서 투자 제안이 좀 많이 왔었어. 혹시나 해서 몇 군데 투자를 좀 했는데 수익도 잘 나왔고. 물론 그냥 소액으로 투자해서 큰 돈은 아니긴 한데 꾸준히 하니까 제법 모이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그 돈이랑 모아둔 돈 합해서 2호점을 내면 어떨까 해. 회사는 정년도 있고 당신도 나이가 있으니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 때문에 힘들잖아. 가게가 잘 될 때 2호점 내서 운영하면 나중에 우리 늙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으니 좋지 않을까? 남편의 갑작스런 제안이 전 몹시 놀랍고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 몰래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런데 2호점이라니, 회사를 그만두라니, 아닌 밤에 홍두깨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 아버지께 여쭈어봤더니 위치만 좋다면 나쁠 거 없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더군요. 이미 이쪽 지역에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금방 나오는 가게이고 리뷰도 좋아서 자리 잡기도 좋을 거라고요. 다만 남편이 요즘 투자를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에 걱정을 하시는 눈치셨어요. 그냥 소액으로 몇 군데 한 정도라고 하자 안심하셨지만 일단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두었습니다. 당신 말 생각해봤는데 2호점 내가 맡아서 하는 걸로 할게. 근데 조건이 있어. 당신이 그때 말했던 그 투자, 그건 이제 그만했으면 해. 당신이 무리해서 빚까지 내가며 그러진 않겠지만 아버지께서도 불안한 눈치시더라고. 여보, 우리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벌자. 가게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어? 남편은 제가 2호점을 맡겠다는 이야기에 기뻐하면서도 조금 떨떠름한 눈치였어요. 투자로 재미를 좀 봤는지 위험한 거 아니다. 그냥 소액으로만 한 거다 등등 변명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단호한 제 태도에 결국 백기를 들었고 저와 약속했어요. 어쩐지 조금 불안했지만 저는 우선 남편을 믿기로 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모님은 놀라워하시면서도 차라리 잘 되었다며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럼 이제 영미가 사장님 되는 거야? 아이고, 잘 됐네, 잘 됐어. 그래, 가게가 이렇게 잘 됐는데 남의 일 해주는 것보다야 자기 사업하는 게 낫지. 일 배우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작은 사장님보다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 잘 됐다, 영미야. 아니, 이제 작은 여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모도 참, 아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직은 사장님도 아니고 한참 배워야 하는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이모. 제가 이모님 많이 의지하고 믿는 거 아시죠? 정말 이모만한 분이 없다고요. 아유, 어차피 2호점은 영미 네 이름으로 한다며. 나만 딱 믿어.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보고. 아니, 이참에 아주 나도 우리 작은 여사장님 따라 2호점으로 갈까? 작은 사장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이야. 어? 2호점은 이제 막 가게를 계약한 참이라 우선 1호점으로 계속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일손이 딸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배워야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제 명의로 계약하고 진행하는 일이라 책임감도 막중했어요. 이모님의 말처럼 내 일, 내 사업처럼 느껴져 더 애착이 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가게에 붙어 있으니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자꾸 보이더군요. 남편이 수시로 가게를 비우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저 몰래 잠깐 나갔다 오거나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어딜 다녀오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 그저 친구를 만나 술을 한잔 하나 이렇게만 생각했고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늘 충실하고 성실했던 남편이었기에 설마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는데 자꾸만 수상쩍게 군이 제 머릿속에도 의심이 고개를 치켜들더군요. 결국 그날도 가게가 끝나고 늦게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이지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전문 투자자들이랑 만나고 왔어.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거나 사기 그런 거 아니야. 다들 신원도 확실하고 그 사람들이 찍어준 거 지금까지 수익금도 매번 꾸준히 잘 나왔어. 거기 사람들 다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인맥도 장난 아니라서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니까. 무려 수익률이 10배라고. 당신 나 회사 그만두기 전에 분명히 더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뭐? 수익률이 10배라고? 인맥이 장난 아니라고? 누가 들어도 사기 아니야? 그런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지. 당신한테 왜 알려주겠어? 당신 그게 이상하지도 않아? 친구가 소개시켜 준 거야. 그 친구가 나한테 신세진 게 있어서 나한테도 소개해 준 거지. 안 그랬으면 나도 어림도 없었어. 그리고 진짜 소액만 투자해서 그거 잃어도 큰 손해도 없고 원금은 이미 수익금으로 다 메우고도 남았다니까. 정말이야. 나 한 번만 믿어줘.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통장 내역까지 보여주는 남편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무엇보다 남편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깰 것 같아 대화를 중단해야 했죠. 결국 전 이미 투자한 돈은 어쩔 수 없다 치고 더 큰 돈은 넣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도께 발등 찍힌다고 남편은 잠잠하나 싶더니 또 병이 돋은 걸로 보였어요. 저 몰래 그 전문 투자자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걸로 보였습니다. 가게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도 잦아졌어요. 그 일로 제가 다시 한번 한마디 하자 남편은 내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 잘 되면 다 당신이랑 애들을 위해서 쓸 건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열심히 일했지만 나도 열심히 살았어. 가게 힘들어서 망할 뻔했을 때도 힘들어도 나 혼자 힘들자. 당신까지 마음고생 시킬 필요 없다. 그러면서 버텼다고. 내가 당신 위해서 2호점까지 차려주고 있는데 당신도 나 좀 응원해주고 믿어주면 안 돼? 라며 되려 화를 내더군요. 이후 남편은 점점 가게를 등한시하며 투자자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의 술자리는 좀처럼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가게를 함께 지켜줄 법도 한데 하루를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죠. 술자리가 길어져 찜질방에서 자고 들어가겠다며 연락이 오는 일도 잦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은 집에서 꼭 자던 사람인데 이젠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래도 지금까지 남편이 저나 애들에게 서운할 일을 만든 적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제가 화를 내도 100번은 더 냈을 겁니다. 시댁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누이도 모두 절 아껴주고 항상 챙겼으니 그 덕도 같이 본 거죠. 그도 그럴 게 시부모님께서 제가 회사 일에 가게 일까지 돌볼 때 절 참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애들도 돌봐주시고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니라며 김치를 비롯한 온갖 반찬을 냉장고에 채워주시고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일을 무시하려고 애쓰며 가게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가게 이모님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절 도와주셨어요. 직접 일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노하우를 비롯해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모두 알려주셨죠. 이모님은 정말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가끔 가게에 손님이 문제가 생겨 컴플레인을 걸 때면 이모님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이모님을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고요. 근데 이모님도 참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은 인생을 사신 분이시더군요. 평소 제 이야기는 잘 들어주셔도 본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그 사연을 들을 기회가 생겼죠. 이모님께선 별일 아니라며 얼버무리셨지만 제가 혹시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르고 졸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모님은 일찍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들을 홀로 키우셨다고 해요. 아들의 이름은 상원으로 조용한 성격에 공부도 곧잘해 속 썩이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애를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아들 덕에 웃으며 살 수 있으셨다고요. 그런데 상원 씨가 결혼할 여자라며 데리고 온 여자가 척 보기에도 영 별로였답니다. 무엇보다 결혼 인사를 드리러 오는 자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나타난 것부터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대요. 어쩌다 상원 씨가 그런 여자에게 빠졌는지 이모님은 도저히 이해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이모님의 걱정은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되었고 걱정이 말이 아니셨어요. 전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 상원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요즘 영 힘도 없고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것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매일 밖으로 놔두는 게 아무래도 딴 남자가 있는 것 같아. 글쎄, 내가 몇 번 가게 끝나고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갔는데 그것이 매번 집에 없더라고. 상원이 잠깐 앞에 나갔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물어물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자주 있으셨어요? 가게 끝나고 가셨으면 시간이 많이 늦었을 텐데 그래서 결국 어디 갔다가 온 건지 못 들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이야.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아주 요절을 낼 텐데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애가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아주 내 속이 타들어가. 그냥 이혼하라고 해봤는데도 말도 안 듣고 그래도 사랑한다며 이혼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뻗대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그 뒤로도 전 이모님의 한탄을 종종 들어드리며 위로해드렸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이모님을 모시고 가게가 끝난 뒤 술을 한 잔 마시는 날도 종종 있었죠. 그땐 이미 이모님과 친구처럼 혹은 딸과 엄마처럼 지내고 있었기에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결국 상원 씨는 얼마 후 결국 아내 쪽의 요구로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모님의 예상대로 며느리에겐 남자가 있었고 이혼을 요구할 때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고요. 이모님은 그 사실에 너무나 놀라고 분노하면서도 차라리 잘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상원 씨 걱정으로 부쩍 수척해지셨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겠거니 지나면 결국 다 잊어지겠거니 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그 일은 결국 충격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고 무너지는 이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직감했어요. 정말 일어나선 안 되는 최악의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요. 이모님의 아들인 상원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걸로 보였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안 상원 씨는 이 현실이 믿기 힘들었는지 술을 먹고 그만 우발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였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난 앞으로 대체 어찌 살라고. 이모, 상원 씨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만 놔줘요.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놈인데.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모, 이러면 상원 씨도 눈 편히 못 감아요. 네? 이모. 위독하다던 상원 씨는 저희가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금방이라도 일어나 앉을 것 같은데 차갑게 식어 미동조차 없었죠. 그런 상원 씨를 부둥켜 안고 이모님은 그야말로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면서 절규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이젠 아들마저 잃어 이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 남은 이모님의 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어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그 처절한 울음이 가슴을 후벼 파고 갈갈이 찢어 발기는 듯 했어요.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그놈이 뭐라 하든 뜯어 말렸어 했는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아이고, 상원아, 상원아 이놈아. 이모, 아니에요.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전부,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차마 그런 이모님을 혼자 둘 수 없었던 전 장례식 기간 내내 곁을 지켰습니다. 친정은 물론 시댁에서도 이모님을 위해 뭐 도울 일이 없는지 열일을 마다하고 달려왔고요. 이모님은 사실상 가족과 다름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죠. 이모,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 안 넘어가도 그냥 삼켜. 약이다 생각하고 이모가 이러면 상원이가 어떻게 좋은 곳으로 떠나겠어.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모님은 한동안 가게를 쉬셔야만 했어요. 아직도 그날 이모님이 울부짖던 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부모는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던가요? 상원 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 이모님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울어주며 다독여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달이 지날 무렵 전 이모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이모,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해요. 어? 갑자기 무슨 데이트? 오늘은 좀 피곤하네. 이모, 나 서운해요. 요즘 통 나랑 데이트도 안 해주고 저기 포차에서 우리 일 끝나면 소주도 한잔 하곤 했는데 맨날 집에 바로 들어가고 오늘은 시간 좀 내주세요. 네? 오늘 제가 거하게 살게요. 어서요. 전 이모에게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모는 혼자가 아니라고.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나도 당신의 가족이고 당신의 편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죠. 마침 이모님의 생일이라는 좋은 핑곗거리가 있었고 저는 작정하고 이모님을 졸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미리 산 예쁜 꽃다발과 케이크 그리고 손수 만든 음식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영미야? 가게 일도 바쁠 텐데 네가 무슨 시간이 있다고. 이모님을 자리에 앉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며 전 환하게 웃었어요. 이모님의 상처가 조금은 옅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말주변 없는 저의 너스레에 이모님이 못 이기는 척 웃어주셨을 때 정말이지 너무나 기뻤습니다. 비록 이모님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지만 그건 슬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조금이나마 예전처럼 밝아진 이모님의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결국 글썽이던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어요. 이모, 이모 힘든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기분 좋게 살아요. 아직 살 날이 많잖아요. 상원 씨도 이모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할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래, 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줘. 그런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이모가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라는 생각하지 말아요. 어? 우리 비록 진짜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마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이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독였습니다. 무엇이 그리 슬픈지 이모님의 눈가는 마를 사이가 없었고 그걸 지켜보는 저 역시 울컥해 함께 조용히 울고 말았어요. 아직 세상을 다 살아보지 못한 저로선 그저 머리로만 이모님의 아픔을 헤아릴 뿐 실제는 어떨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만 같은 자식 잃은 고통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참 나이 먹어 주책이네. 미안해. 내가 참 영미한테 미안할 일이 많아. 아니에요, 이모. 저 이해해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사과하실 일도 아니고요. 아니, 그냥 내가 그간 말 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 이모님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울고 나서야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붙잡으셨어요.
그간 어딘가 흐릿하고 멍했던 눈동자에도 뭔지 모를 생기가 돌아 마치 뭔가 결심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모님은 제 손을 더 힘있게 쥐고 끌어당긴 뒤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다음 순간 이모님이 꺼낸 첫 마디에 그야말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충격을 느꼈습니다. 영미야, 갑작스럽겠지만 내 말 잘 들어. 어? 너, 네 남편 너무 믿지 마. 그러면 안 돼.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사람이 이모한테 뭔가 실수라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더 빨리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 신부 수업한다며 그만둔 식당 매니저 지혜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그것도 일한 지 좀 됐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뭐 그냥 조금 친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냥 넘겼어. 근데 주방에 김 씨가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맞는 것 같다고. 글쎄 김 씨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사장님이 그것한테 전세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얻어줬대.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예? 제 남편이 지혜 씨한테 아파트를 해줬다고요? 그래. 심지어 하루 이틀 된 사이가 아니야. 다들 일하다가 금방 그만둬 버리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난 알아. 사람들이 자꾸 그만둔 것도 다 그것 때문이야. 안주인 행세라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닥달하고 잡아대니 원. 이모님은 그간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말해 괜한 사단을 낼까 걱정되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주방의 김씨 아저씨 이야기를 들은 뒤엔 상원 씨 일 때문에 미처 말할 생각을 못했다고요. 영미야, 그가 말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것이 유별나게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낼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는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살면서 남편 외엔 남자를 알지 못했고 남편 역시 저 외에 다른 여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순수하게 믿었는데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고 충격으로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럴 리가 없다 부정하면서도 이모님이 이런 일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서 더 그랬죠. 이모, 죄송해요. 일단 아니 그냥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모님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제가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심란한 이야기에서 미안해 영미야. 하지만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 난. 저 괜찮아요 이모. 이모가 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것 잘 알아요. 감사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이모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전 오늘도 투자자들과 술 약속이 있다던 남편을 떠올리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배신감이 해일처럼 밀려들고 분노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화가 났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었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모님의 말이 맞다면 그냥 이대로 있을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이게 설령 판도라의 상자라고 해도 전 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어요. 일단 생각이 정리되자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어요. 바로 증거를 모으는 거였죠. 남편과 내연녀가 만남을 갖고 있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명확한 증거 말이죠. 전 아무도 모르게 다시 한번 회사에 연차를 내고 가장 먼저 남편의 차에서 블랙박스와 GPS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분노로 손이 덜덜 떨렸는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머리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제가 회사의 가게 일로 정신이 없으니 방심이라도 한 건지 그간 남편의 행적과 기록이 모두 그대로 살아있었죠. 오빠,
나 이번에 카페 인테리어 좀 바꾸면 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우리 지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지. 내가 일단 비용을 좀 알아봤는데 돈이 좀 많이 들던데 그래도 괜찮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오빠 몰라? 요즘 투자 수익도 좋고 안 사람도 그 돈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확실히 말해놨어. 투자금이 너무 적어서 좀 고민이긴 한데 몰래 대출이나 받으려고. 하긴 투자금이 커야 배당금도 더 많이 받겠구나. 얼마나 대출 받을 거야? 기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는 게 어때? 나 지금 오빠가 내준 카페 좀 작은 거 같단 말이야. 돈 많이 벌어서 확장 좀 시켜줘. 집도 전세 말고 내 명의로 해주면 더 좋고. 블랙박스엔 남편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저 몰래 지금 가게 말고 카페를 하나 따로 내준 것 같았어요. 전세 대출도 기가 막힌데 카페까지 내주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배신할 수가 있다니. 그간 남편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기에 제 충격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그 여잔 아직도 가게에 나와? 그렇지 뭐. 순진해서 내가 그냥 투자자들 만나러 간다.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거든. 미련하긴. 자기 남편이 그 시간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온갖 일을 혼자 다 떠맡고 다니네. 너무 그러지 마.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데이트할 시간도 생기는 거지. 하긴 그건 또 그런가? 차마 끝까지 보기 힘든 낯뜨거운 대화들 제 뒷담화를 늘어놓으며 깔깔거리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 헛웃음이 나온다던데 전 웃음조차 나오질 않더군요. 결국 모든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저는 영상을 끄고 말았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해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싶은데 가느다란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나를 배신했다는 충격은 너무나 컸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었어요. 이젠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빈다고 해도 제가 싫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위자료 소송, 상간녀 소송도 동시에 말이죠.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내가 미안하게 됐는데 솔직히 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잖아. 당신도 억울하면 나가서 바람 펴 그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 내 뒷조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넌 간통법이 폐지된 지가 언젠데 복수를 하려고 하니? 참 답답하다. 뭐 이 자식아? 아주 입만 살았구나. 어디 많이 짓거려봐. 곧 후회하게 될 거니까. 내가 하나 경고할까? 너 이제 새 됐어. 내가 지금부터 너 부셔줄 거거든.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널 보니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전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아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정 소모가 커지고 저는 이 남자의 밑바닥을 지켜봐야 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자 절 협박하고 때로는 매달리며 이혼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했죠. 그도 그럴 것이 2호점을 제 명의로 한 데다 차용증까지 있어 여러모로 궁지에 몰렸거든요. 아버지께서 빌려줬던 돈이 제법 큰데 위자료에 재산 분할에 양육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거기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 가게 일까지 했다는 것과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는 점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남편은 명백한 유책 배우자였고 이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우리 과정을 파탄낸 상간녀에게도 응징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간녀가 운영한다는 카페로 가서 죗값을 톡톡히 치러주고 싶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혜야, 오랜만이야? 나 누군지 알지? 아니, 사모님이 어떻게... 인연이 알면서 시침을 떼고 있네. 여기가 우리 남편이 차려준 카페구나. 이야, 인테리어 하는데 돈 많이 들었겠네. 지혜야, 유부남 꼬셔서 바람 펴보니까 어때? 남의 가정 파탄 내니까 어떠냐고.
너 때문에 이혼녀 되게 생겼는데 너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불공평하지 않어? 자, 이제 벌 받자. 전 이렇게 말하고선 그년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을 물어서라도 그년을 응징해야지만 평생 후회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년의 카페에서 이런 복수를 한다면 그 동네에 소문이 금방 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찾아간 날도 손님이 많은 토요일로 정하고 그날에 응징을 했던 거였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은 정확했어요. 손님들은 저희 대화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제가 머리채를 잡자 사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카페 주인이 상간녀의 가정을 파탄냈다는 소리를 들은 손님은 그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유부남과 바람을 폈다고? 웬일이야. 저런 것들은 저렇게 맞아도 싸다 싸. 그러게 얼굴도 반반하고 친절해서 여기만 왔었는데 다시 오면 안 되겠네. 진짜 무섭다 무서워. 저런 천사 같은 얼굴하고 뒤에서는 바람을 피고 다녔다니 진짜 재수없다 재수없어. 이렇게 손님들은 하나둘씩 욕을 해대며 그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뿐만 아니라 그년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갔어요. 결국 제가 찾아간 지 5일째 돼서야 펑펑 울며 잘못을 빌기 시작하더군요.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 이제야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이 나냐? 인생 똑바로 살아 이년아. 언젠간 네가 한 행동이 배가 돼서 돌아올 거니까. 그리고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넌 그날이 제삿날인 줄 알아. 알았어? 네. 결국 상간녀는 카페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 줄 다들 아시죠? 그 지역의 맘카페라든지 여기저기 상간녀가 운영하는 카페라는 게 입소문이 나서 그 카페는 쳐다도 안 봤다고 했습니다. 뭐 자업자득 지가 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은 거였죠. 저한테 위자료도 지급해줘야 하니 아마 똥줄 좀 탔을 것 같네요. 그 생각을 하니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저의 이혼은 긴 싸움을 거쳐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령이 떨어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시나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기에 모든 감당은 남편이 져야만 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은 제가 원하는 만큼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친정아빠에게 빌린 돈은 제일 먼저 갚았고요. 남편이 여기저기 투자한 돈이 있었기에 저는 제가 식당 1호점과 2호점을 갖기로 했습니다. 상간녀한테 남편이 해준 아파트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아서 해준 전세였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었죠. 제가 굳이 빚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도 아주 뻔뻔하더라고요. 웃긴 놈이 나보고 글쎄 식당 가져가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쳐댔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자신은 투자한 돈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이혼 후 시부모님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못난 아들 때문에 끝까지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다신 찾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단속하마. 우린 그저 너와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란단다. 미안하다. 딸처럼 여겼던 너한테 마지막까지 자식놈의 못난 모습을 보여서. 콧날이 시큰해서 차마 전화 드리지 못하고 저는 상황이 좀 안정되면 찾아뵙겠다는 인사만 남겼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끝이 이렇게 되니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 제겐 앞으로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꼭 쥐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저는 남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투자를 권한 투자자들은 남편을 밑바닥까지 이용해 먹다 버린 걸로 보였어요. 처절하게 이용만 당하다 최후를 맞이한 셈이었죠. 그 과정에서 상간녀한테도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돈 떨어진 늙은 아저씨를 누가 좋아나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지돼서도 시댁에도 못 들어가고 월세방을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전 남편을 보며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네요. 요즘 저는 1호점과 2호점을 같이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제 은인인 가게 이모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잘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항상 절 응원해주고 계신답니다. 하루하루가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거쳐 여기에 이르렀지만 지금 생각하면 절 지키고 믿어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예전에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모쪼록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저의 길고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